닥터 스테판 1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봐도 반갑네요. 네, 저희가 또 좀 방송 분량도 많고 이제 정세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런던어가 새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런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런던 얘기 좀 해주세요. 런던 정세도 좋고. 런던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또 소민아도 만났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손민아 씨는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예.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각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방문하신 나라들 중에 런던이 또 어떻게 좀 달랐는지 좀 느낌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런던은 여행자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뭐 우리 흔히 대형 박물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영국 박물관이죠. 네네. 예, 정말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지만 대부분 약탈해 온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무료예요. 이제 자기 나라 것이 일정 비율이 못 되면 국제 박물관 이 협회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료인 거군요. 마음 좋아서 무료가 아니고. 네, 영국 사람들은 참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행지로 알고 있지만 이면에는 금융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네네. 고층 빌딩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런던에. 네. 그래가지고 런던에 갔을 때는 빌딩들의 좀 위압감을 느끼죠. 그리고 네. 저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슬럼화되고 굉장히 쓸쓸하고 거기에 비하면 파리는 상대적으로 인간적이에요. 이제 시내 중심부는 5층 이상 건물들이 제한돼 있고 전통이 그대로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의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영국 런던 쪽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출퇴근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관이야.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프랑스 파리는 전혀 안 그렇죠. 자유롭죠. 라데팡스라고 그쪽 지역이나 좀 그럴까. 내가 지금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런던어가 갑자기 사실은 여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영입이 아니고 거의 강제 호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긴급 투입으로. 오케이. 사실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좀 기회를 좀 시간을 좀 두고 주도록 하지요. 나중에 여러 나라들하고 좀 비교해서 어디가 좀 좋았는지 내가 하나 물어보죠. 나도 그거 궁금하네. 그동안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를 누비고 다녔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도시로는. 네, 금강산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거 위험한 발언이야. 잘못하면은 저쪽에 금강산은 도시가 아닌데 학생 때 학생들하고 같이 간 거죠? 네, 학교 때 금강산 평화기행 행사를 갔었고요.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갔었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야. 이게 다른 식으로 불법 입국이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간 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지금 모두 간 게 이제 단체로 간 거고 남에서 평화 통일 이 조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간 거죠? 네. 뭐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고 물론 서울도 좋지만 금강산이 좋습니다. 금강산 나 미치고. 그렇죠. 유한 킴벌리. 갑자기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돼서 참 아쉽기도 하고 우리 후배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빨리 풀려서 금강산 다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산인으로 불러야 되겠어. 런던어는 아니야. 우리가 산사람. 산사람. 산사람 좀. 금수강산, 금강산.
전혀 한자가 다른 거 알죠, 여러분들? 네, 나중에 그 김 차장님이라고 같이 들리셨다가 대동강 맥주도 꼭 드시고 오시기를. 금강산은 저도 갔었어요. 10년 전인가? 나만 못 갔어. 네. 다들 갔어. 근데 거기 그 맥주 말고 백두산 들쭉술 그거랑 불개미술 있어요. 그거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또. 우리 네, 김 차장 술도 참 맛있습니다. 우리 김 차장은 주로 술로 기억해. 그러니까요. 네, 금강산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참 맞아요. 그렇게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 참 성 기자는 가봤어요? 성 기자는 이제 세대가 달라서 200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그 금강산을 한 번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이고 6.15 14선언의 그 성과이기도 한데 특히 6.15 공동선언의 성과인데 이게 이제 중단됐죠. 우리 각하께서 아주 가볍게 중단시키고 뭐 말아드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통일기관차가 그때 멈춘 정도가 아니라 크게 후퇴했죠. 예. 이제 6.15 공동선언하고 14선언이 이제 7년 간격인데 그 사이를 질주하다가 이 완전히 멈춰 세워서 거꾸로 돌려 세웠는데 우리 그 레이디 각하께서 완전히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이 각하 정권 하에서는 개성공단은 유지됐었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지금은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기계 설비까지 빼려고 물론 북에서는 방북을 허용한다고 했고 또 개성공단 그 입주 기업가들도 그 성명을 환영하면서 방북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남 당국이 그것을 불허하고 이제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이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남 그 정권은. 오늘 날짜로 다시 실무회담 제의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어찌 될런지. 그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안을 돌아봤는데 시안에는 삼성전자가 있어요. 이제 투자를 8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성공단에 투자한 액수가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4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중국에,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된 거죠.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살리는 것보다는 시안에 삼성전자, 다시 말해서 중국의 재벌들 투자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벌 위주 정책.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개성공단은 죽이고 중국의 시안에 삼성전자 이런 걸 부각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남에 있는 이 기업가들, 자본가들이 투자를 북이 아니고 중국에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좋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개성공단의 국제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자본가들도 거기에 투자하게 하는 건데 사실 개성공단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 남의 비정규직의 10분의 1 비용이잖아요. 그 임금이 $10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그 남측 중소기업에 준 특혜예요. 북이.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니까 상부상조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신 하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해준 거예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풀어주면서 그런데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그 군사적으로 지금 북을 그 지역을 무력화시킨 뒤에는 사실상 그 투자를 중단하면서 이제는 뭐 남포다 뭐 원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북이 어떻게 해주 얘기도 나오대. 해주나 원산은 아주 중요한 그 군사적인 그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그거 좋게 보겠어요. 이게 북을 모르는 거 아니면 정말 북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대화도 되지 않고 이 진전도 없죠. 그 우리가 런던 얘기 좀 재미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금강산이 나왔어요. 내공이 있는 우리 전혀 예상 못했어요. 런던어 이름을 바꿔야 되나?
우리 닥터 스테판의 아마 그 출연진들의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금. 경쟁 심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주최 측이 그 강제로 호출해가지고 앉혀놓는 건데 그 다들 겸손하고 또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것에 어색해하고 네. 몰라 또 내심 또 은근히 바랄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사실 제가 우리 런던어 들어오면서 녹음을 하는데 정 실장님보다 분량이 많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완전 착오였어. 20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네. 한마디도 없어. 네, 인사로 제2의 정 실장이야. 되게 재밌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체를 또 숨기시고 계셔서. 네, 아까 런던 얘기 한마디 더 드리면 아까 런던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전 여행하면서 사람들 표정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고 맥주 먹으면서 프리미어 보고. 런던이 뭘로 먹고 살죠? 금융이 지금 많이 망했잖아요. 네, 제가 느낀 거는 서민들 생활은 거의 작고 왜소하고 정말 이면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축구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여행 산업이 큰 것 같은데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서민들 생활은 낙이 없고 쓸쓸한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그 느낌인데 참 놀란 게 이 대영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를 네. 지배했고 그것도 근래고 근데 가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서민들, 평민들은. 런던의 그 영국 박물관이라든지 그 중요한 그 뭐 빅벤이라든지 뭐 몇 군데 그 건물들이나 그 이제 왕궁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과연 영국이란 나라가 한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대영 제국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건 이제 뭐냐면 그 이른바 대영 제국 그 시절에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흡수한 그 초가 잉여들이 그 일부 집단, 일부 그 자본가 재벌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자본 총수들 얘긴데 특히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그래서 일반적인 그 서민 평민들은 이를테면 영국 신사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그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냥 직장 그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그리고 뭐 스포츠라든지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그 작은 행복 이런 부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깔끔한 도시들이 많거든요. 독일 남부 쪽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쪽은 특히 그러한데 거기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낙서도 많고 그래피티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영국의 몰락이 눈에 보이는 한편 과연 그동안 그 전 세계적으로 빨아들인 그 초과 이윤들이 엄청난 그 자산들이 어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만듭니다. 이제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유대자본들의 총수들은 그런 그 자산들을 뭐 이를테면 홍콩 섬에 있는 그 빌딩들, 뭐 특히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빌딩들도 있지만 이제 뭐 상하이, 베이징에도 이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움직이죠. 그런 초과 잉여 자본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스로 추정이 되는데 또는 북유럽이라든지 그 적절한 곳에 은닉해 놓죠. 그게 이제 은행들의 이름으로 보관되든지 어떤 아니야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는 그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조세 피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이 중세 그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되는데 뭐 시계나 칼 팔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관광 수입으로도 뭐
그 정도 관광 수입 있는 나라는 꽤 돼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뭘 가지고 이 스위스가 이렇게 잘 사는가? 이 뭐 금융이냐? 이 검은 돈들도 묻지 않고 이 철통 보안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는 정도 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유대자본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스위스의 그 경제나 금융 쪽은 스위스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취리를 중심으로 있는 금융자본들이 사실상 통제해요. 정부는 교육이라든지 뭐 도로, 주택 이런 행정적인 측면이나 하지 전혀 다르거든요. 대신 그 스위스 사람들은 그 입이 무거워요.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1789년 그 처단될 때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용감하고 충직한 사람들이라 바티칸이나 그래요. 영국에서 지금도 근위병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세 때 너무 못 살아서 청년들이 수출된 거야. 알프스 하이디라는 것도 그 이제 양치는 소녀 아니에요? 네. 중세 때 양을 쳤다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를 가보면 중세 건물들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루체른이 좀 유명한데 그것도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지어준 거예요. 스위스 가서 좀 놀만한 곳, 있을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스위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영세 중립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스위스 사람들이 상당히 이 용감하고 우직하고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게 하는 조건으로 금고지기를 맡기면 딱 좋은 측면이 있어요. 네,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제한핵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얘기를 좀 나눠보는 중이었습니다. 이어서 좀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 제한핵전이 터질 경우에 코리아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이게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변혁과 통일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만약에 터진다면 터진다는 전제하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제한핵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미 핵전이죠. 지난 시간에 1, 2, 3단계라고 했는데요. 북남 재래전인 그 통일대전도 1, 2, 3단계로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강조하면 북미 간에는 핵전이고요. 그게 이제 제한핵전이든 확대 제한핵전이든 전면핵전이든 근데 북남 간에는 핵전이 아닙니다. 재래전이고요. 통일대전이죠. 조국 통일대전이라고 표현을 북에서는 하는데 일단 1단계는 이 서해 5도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 사전 그 준비 작업으로 2010년 그 11월 23일 연평도 전자전 포격전이 있었고요. 물론 그해 그 3월 26일 날 백령도 용트림바이 섬그늘이죠. 거기에 웅크리고 있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타격했는데 그것은 그 제한핵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북남 재래전은 그해 11월 23일에 있었던 연평 전자 포격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차하면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전자 통신 장치를 마비시킨 뒤에 그리고 정밀 포격으로 군부대들을 날려버리고 점령한다는 거죠. 그렇게 점령하게 되면은 사실 남측으로는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복하게 되면 그 2단계로 넘어갈 테니까 2단계는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복을 안 하자니 그건 이제 국방부 군의 그 무능력이고 정권의 무능력이에요. 정권 자체가 위태롭죠.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요동칠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2단계는 그 20만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던 유명한 말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 뭐 나는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능히 조국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잠수함 전력이라고 할 때는 잠수함에 동승해서 남해 투입되는, 다시 말하면 잠수함을 통해서 남해 투입되는 특수부대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건이 있었죠. 1996년에 강릉의 이제 잠수함 사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북의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남코리아에 발각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연근해까지 왔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때 왜 그 동해 잠수함 사건이 생겼냐면 스크루에 그물이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근해까지 오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연근해까지 온 이유는 특수부대 투입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대부분 다 자폭했죠. 다 자결하고 그 한두 명이 이제 그동안의 그 정보를 가지고 북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건 성공적으로 올라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렇게 연근해까지 올 동안 미국과 남이 몰랐다. 그리고 연근해 오는 목적이 특수부대 상륙이다. 그리고 모두 자결한다. 그 한두 명은 북에 성공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실 하나하나들이 전부 놀라운 사실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특수부대들입니다. 북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얘기 좀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특수해요. 이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이제 그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한두 해가 아니고요. 북의 군대는 자원이면서도 최소 5년인데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군의 간부들이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 3분의 1은 성적순으로, 3분의 1은 공장, 농장, 어장대학에서, 그리고 3분의 1은 이렇게 군대에서 뽑힙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부대원들이 기본이고요. 특수부대는 기본 훈련이 말 그대로 남에서 벌어지는 특수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청와대인데 뭐 정보종합청사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뭐 신문방송사라든지 주요 시설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눈을 감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총이나 칼이나 이제 무기를 다 쓸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이 물건들을 무기화하거나 본인의 신체가 무기예요. 특히 손을 단련시켜가지고 그 손으로 그 상대를 이렇게 타격을 하면 이제 살갗이 찢어지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이럴 정도죠.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그런 특수훈련들을 받는데 그게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올 상반기에 김정은 그 제1비서 최고사령관이 방문해서 크게 보도가 된 1973부대가 있어요. 이 부대가 그런 특수부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 특수부대원들이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 위에서 또 땅 밑에서, 이 땅 위에서라는 게 이른바 노크기순, 그 이제 38선에 뚫린 데가 많은 거죠. 뭐 공중은 다 알다시피 이제 비행기로, 또 이제 그게 그 스텔스 기능도 있지만 또 경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낙하산으로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는 거고, 땅속은 일상적으로는 아닌데 북이 이제 맘만 먹으면 그 굉장히 큰 굴착기로 그 38선 밑을 뚫고 남측의 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뭐 몇 시간이면은 아마 서울까지도 뚫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 기술이 탁월합니다. 이북 그 전국토를 지하 300m 요새화할 정도니까요. 그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남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기본 목적은 주요 시설들을 점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한 2시쯤 zas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났는데 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깃발이 휘날리고 그리고 그 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제 미국의 뭐 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과 평화체제 회담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그 코리아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 주남미군 사령부나 미국의 그 국방부 백악관 대변인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인터뷰한다든지 이게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남측의 수구 세력들의 충격은 이중으로 엄청난 거죠. 갑자기 주요 시설들이 다 점령되고 그리고 하늘같이 믿었던 미군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아마 그 돌아버릴 겁니다. 그게 2단계예요.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전면전이죠. 이거는 그 구구 군사 전문가인 지만원도 인정하듯이 1분에 수만 발이 날라옵니다. 북의 이 장사포, 방사포들이.
예, 그래서 그 38선에 있는 지뢰들이라든지 엄폐물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린 뒤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또는 다양한 그 갱도들을 뚫어가지고 역시 또 하늘과 바다와 땅 위, 땅 속에서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 여기 이제 저항하는 단위들은 그냥 그 장거리나 이런 장사포, 방사포로 그냥 괴멸되고 사실은 그 인제 가면 언제 오나라고 하는 그런 강원도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주요 그 요충지들은 전쟁이라 하면 한두 시간 안에 다 괴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겠어요. 이런 그 계획들을 북이 갖고 있다는 거, 이건 사실 좀 상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고요. 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한핵전과 통일대전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한핵전이 벌어지고 통일대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미 그 하와이 괌도가 날아가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주력이 없어진 거예요. 네. 오키나와하고 남코리아에 있는 미군들은 끈 떨어진 꼭두각시 같은 신세예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모두 그린존으로 들어갑니다. 예, 미군 기지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사관은 이란 회교혁명에서도 순식간에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옆에 그 캐나다 대사관으로 몇 년 동안 은신하다가 뭐 영화 촬영팀으로 위장해서 간신히 탈출했다고 하는 게 그 아르고 아니에요? 네. 그 최근에 유대자본이 만든 영화제들을 휩쓸었는데 이런 영화들 그 월드워 Z라든지 아르고라든지 그다음에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영화사들이나 전 세계에 그 공급하는 배급사들이 전부 유대자본이 주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르고에게 그 상을 준 그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한 주요 영화제들도 유대자본들이 다 실제로 그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또 상영되고 또 수상을 하는 것은 다 유대자본의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의도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잘 모르니까 정신들 좀 차려라. 잘못하면 좀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란처럼 남코리아가 혁명으로 항쟁으로 뒤집어지기 직전이니까 웬만하면 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한핵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는 튀는 거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린존으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존으로 들어간 미군들과 미국인들은 사실상 수용소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꼼짝도 못 하는 거고 사실 그런 곳들은 그 미사일, 특히 그 중성자탄을 탑재한 미사일에 굉장히 취약하고 굉장히 공포스럽죠. 다른 피해는 주지 않고 오직 생명체들만 살상하는 게 중성자탄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핵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린존과 아르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의 주력은 해군 무력인데 그 주력 중에 주력인 아시아 태평양 그 해군 무력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모두 무서워가지고 그린존에 숨었는데 그리고 그 뭐 대사관도 사실상 폐쇄되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민중들이 이제는 일어나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항쟁이 촉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존은 곧 항쟁의 신호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르고가 나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린존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맷 데이먼이 주인이고 본 그 얼티메이텀의 그 폴 그린그라스하고 이 친구 초기에 그 블러디 선데이, 그 스코틀랜드, 그쪽에 그 역시 그 런던어 쪽이라 영국 아일랜드입니까? 아일랜드. 역시. 아일랜드 좋아요. 그렇지. 아일랜드 맞아 확실해? 네. 자신감 넘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조금 헷갈려, 그쵸? 근데 그 블러드 선데이 안 봤죠, 여러분들? 이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의 영화 그 기교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감
굉장히 생생하고 본 얼티메이텀 봤어요? 네. 네. 우리 그 닥터 스테파니 내용이 충실한 건 좋은데 너무 밀도가 높아서 용어나 이런 논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간간히 이렇게 좀 격까지도 좀 치고 재미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왕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워터루신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백미예요.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여러 장면들을 교차시켰는데 아주 긴박감이 넘쳐요. 맷 데이먼이 완전히 그 살인병기처럼 움직이는데 그것도 인상적이고 그런데 그 치밀한 그 구성이 매우 긴박감 있게 움직이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그 음악이더라고요. 리듬감 있는 음악. 여러분들 한번 다시 봐요. 저는 한 100번쯤 봤어. 이 장면 아주 흥미로워요. 100번쯤 봤어요. 워터를 또 가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또 정치가 있어요. 가봤어요? 네. 런던에 있죠. 역시 런던어답고. 진가가 슬슬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맷 데이먼이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 그린존에도 나오죠. 같은 감독이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근데 거기는 물론 이제 주제는 조금씩 다르죠. 그린존이든 아르고든 뭐 백악관 치유의 날이든 또 월드워 Z라든지 다 그 약간씩 그 비끼거나 비틀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용어들의 취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정세의 초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영화를 통해서 좀 확인. 언제 한번 영화를 통해서 본 정세 분석이라고 좋을 것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조금 맷 데이먼은 좀 그 옆집에 하워드 진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자꾸 했죠. 그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죠. 우리 남코리아로 얘기하면 이형희 선생이라고 할까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맷 데이먼이. 그 시코라고 있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누구더라? 그 다큐멘터리 화씨 9일도 했던 마이클 무어. 오케이. 마이클 무어가 맷 데이먼을 대통령으로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부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맷 데이먼이 뭐 백악관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그 명문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화도 좋고 인기도 좋고 그 영화 속에서 그 정치인으로 중요한 그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갑자기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구디런팅에서 거기서 이제 하워드 진이 미국 민중사를 썼잖아요. 근데 구디런팅에서 맷 데이먼이 미국 민중사를 읽지 않으면은 미국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술집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그게 하워드 진 연도하고 하는 얘기라고. 이거 좋네.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똑똑한 체 하는 친구들 이제 정식 대학도 들어가지 않은 그러나 천재인 그 맷 데이먼이 그 일침을 놓는 장면이죠. 거기에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을 이제 트라우마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뭐 혁대로 이렇게 해서 맞고 막 이랬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s not your fault. 그거 지금 네가 그렇게 이렇게 좀 삐뚤어지거나 또 이러이러하게 그 아픈 상처를 가지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두세 번 반복하면서 코너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로빈 윌리엄스 그 사무실에서 맷 데이먼 심리 치료하는 건데 심리 치료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조수경이라고 멘탈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이번에 US 오픈 까지 해서 이제 3대 메이저를 연속으로 수상한 1등을 한 그 박인비 선수를 이제 수년간 이제 심리 치료를 했어요. 19살에 그 첫 수상을 했는데 US 오픈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쏟아지는 이제 관심과 이제 부담 때문에 슬럼프가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코치 겸 약혼자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 하나의 큰 힘이 됐고 또 하나는 조수경 멘탈 트레이너의 이제 심리 치료가 큰 힘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드라이브 샷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원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 중간쯤 되고 아이언 샷은 상당히 정확해요. 그래도
최상은 아니고 한 상쯤 돼요. 예. 근데 이 퍼팅은 컴퓨터 퍼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최상 중에 최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3개 메이저를 자연스럽게 석권하고 있는데 아니까 소렌스탐이라고 이 여제입니다. 골프의 여제인데 여자 황제란 뜻이죠. 이 박인비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소렌스탐까지도 두렵게 만들 정도의 그 발전이라든지 놀라운 그 정신력을 보여준 것인데 그 평정심의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성실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수경 그 트레이너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매주 상담을 받는 선수들이 여럿 있는데 박태환 선수나 손현재 선수. 오케이 그래요. 역시. 근데 그 박인비 선수가 그렇게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역시 그 정신력, 평정심이 중요한데 그 바탕도 성실성이다.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큰 업적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이번에 3개 메이저 연속 우승은 63년 만에 쾌거예요. 네, 엄청난 기록.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영국 얘기가 나오는데 브리티시 오픈만 만약에 석권하면 그랜드 슬럼인데 이거는 이런 업적을 이뤄낸 선수가 없어요. 뭐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고 잭 니콜라스라든지 어느 누구도 이뤄낸 적이 없는 대업이 되는데 또 이거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좋은 그 성과가 있길 바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US 오픈의 2등하고 3등도 다 우리 코리아 사람이에요. 예전에 박세리부터 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박인비 그리고 작년인가요? 최나연이라고 있어요. 뭐 이번에 박인비 선수 우승했을 때 최나연이 이제 샴페인 세례를 했는데 최나연이 우승했을 때는 박인비가 샴페인 축하 세례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선수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보기 좋던데 US 오픈은 이 코리아인들이 지금 재물이에요. 이번엔 1, 2, 3위가 전부 코리아인이야. US 오픈을 지배하고 점령한 게 코리아인들이라는 거. 코리아인들은 골프 영역에서조차 미국인들을 떨게 만들고 있어. 물론 소렌스탐은 미국인은 아닌데 그렇게 코리아인들의 그 저력이 곳곳에서 좀 발휘되고 있죠. 뭐 김연아도 그렇고 뭐 아까 영국의 프리미어라고 하면 박지성 이제 나이가 들긴 했지만 네,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김민지 아나운서랑 그렇습니다. 역시 매듭을 좀 지으면 제한핵전 이후 통일대전의 초점은 그린존과 아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과 미국인들이 이제 튀는 건데 그걸 못할 경우에 이제 미군 기지 꽁꽁 숨는 거죠. 대사관은 안 돼요. 아르고가 보여주듯이 언제 점령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미군 기지 이거는 중성자탄을 탑재한 미사일의 완전 속되게 표현하면 밥이죠. 한 방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그래서 정말 공포 자체입니다. 그린존은 곧 공포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곧 민중들의 항쟁의 신호탄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군과 미국인들에게 공포라는 거는 남코리아 민중들에게는 용기예요. 외세에 짓눌린 상징이 바로 미군이고 미군 기지잖아요. 그래서 평화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이 실질적으로는 남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측면으로 비춰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체제, 평화협정의 초점은 미군 철수예요. 그다음에 미국, 남, 일본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이라든지 또 남코리아의 무기 반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북이 미군 철수를 절대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군이라고 해봐야 이게 이제 전략 전술적으로 보면 그냥 인질에 불과하다. 제한핵전 카드를 갖고 있는 북에게는 미군은 그 제한핵전 이후 그린존에 꽁꽁 숨어서 언제 북의 중성자탄 미사일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사실상 좀비, 사실상 식물인간, 인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미군은 나가야죠. 미군 기지는 철거돼야죠. 네. 그런 원칙적인 부분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어요. 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에서도 추동력, 모멘텀이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세 발전의 그 추동력으로서 제한핵전이 필요한 이유를 북미 관계와 북남 혹은 남북 관계로 나눠서 좀 들었으면 합니다. 추동력 또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현 정세를 분석하는 데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정세가 어떻게 될지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절정이나 그 마무리 단계에 북이 갖고 있는 군사적 그 압박 수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 그 북미 반미 대결전 5차죠. 93년, 94년을 1차라고 할 때 5번째, 그리고 사실상 마무리다, 또 북의 표현들은 최종 결산을 하는 전면 대결전이다라고 하는데, 작년 그 2012년 12월 12일 날 그 슈퍼 EMP 핵탄을 탑재한 걸로 추정되는 포브스, 어쨌든 그 겉으로는 평화 위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4기가 이제 지상 500km 극궤도를 돌고 있는 이게 이제 전면 핵전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게 사실은 먼저 올려지고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013년 2월 12일 날 그 제3차 슈퍼 EMP 핵시험이 있었죠. 네. 설계치대로 정확하게 나왔다. 말로는 원자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피터 프라이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거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 방사능 그 검출이 안 됐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북의 군사적 그 대응 공세로 보면 사실은 별게 없어요. 4월 25일 날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등장한 거 외에는 장제도 무도라든지 오성산이라든지 유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재래전과 관련된 곳인데 통일대전이나 약하고 좀 그 힘있게 나온 거 뭐냐면 3월 20일 날 자행고사 로켓 시험, 5월 18일에서 20일, 또 6월 26일 있었던 요격 미사일 발사 연습,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코리아를 비롯한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 요격 미사일 발사 훈련이야말로 북이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 제한핵전의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제한핵전이라는 게 10발을 쏘고 10발을 막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요격 미사일 체계, 러시아의 S-400 트라이엄프를 능가하는 북의 가장 그 강력한 비밀 병기 중에 하나죠. 여기에 이제 슈퍼 EMP를 그 곁들여서 공격도 하고 막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그 훈련들을 절정 단계, 마지막 단계에 그 집중적으로 포치했다라는 것은 지금 북이 북미 반미 대결전을 마무리하는 데서 결정적인 추동력, 모멘텀으로 바로 그 요격 미사일 발사 연습을 포치하고 있고, 이것은 제한핵전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제한핵전 1.5안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사실 전면핵전 1안이나 통일대전 2안은 부담이 되거든요. 전면핵전 1안은 지구 자체가 깨져나가는, 인류가 절멸하는, 물론 지하 300m 그 요새를 전국에 파놓은 북은 생존하겠지만 전 세계가 절멸하는 것은 뭐 남코리아에 있는 민중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 코리아인도 50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 그 같은 동포들 500만 이상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전면핵전을 쉽게 결행할 수 있겠어요, 북도? 물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면핵전을 하자고 달려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통일대전 2안도 마찬가지예요. 서해 5도를 점령하고 특수부대 20만이 투입되고 또 북에서 전면적으로 내려오고,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지만 역시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인명의 살상과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한핵전 1.5와는 전혀 달라요. 하와이 괌을 날리는데 그것도 방사능 피해 없는 슈퍼 EMP탄으로, 그리고
미국이 보복으로 동해와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S-400을 능가하는 북의 요격 미사일 체계로 막아낸다 이거죠. 또는 슈퍼 EMP를 발사해서 무력화시킨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 만약에 그 한 발이라도 이제 못 막아내서 북의 그 본토 위에 미국의 핵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이제 북이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쏘는 보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확대 제한핵전으로 부릅니다. 제한핵전이 확대되는 거죠. 미 서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미 서부에 있는 북의 그 잠수함들이 그 SLBM을 잠수함발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 본토 서부 상공 위에 슈퍼 EMP를 터뜨리면 이제 말 그대로 서부가 통째로 이제 암흑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받는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하와이와 괌이 날아가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 유럽의 미군 기지들이 철거될 수밖에 없고 미 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앞서 얘기했듯이 1.56 국가로 떨어지고 만약에 그 확대 제한핵전으로 미 본토 서부가 날아가게 될 경우에는 2류 국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패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미국에 있는 그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이 또 대응하면 이제 동부까지 날려버리게 되는 이제 전면 핵전 이란으로 넘어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미국 정부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자본의 3대 기둥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유대자본 스스로도 그 이제 더 이상 세계를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무서운 그 시나리오 단계적인 과정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제한핵전이라는 건 유대자본 총수라는 돼지꼬리를 당겨가지고 차도살인지게 유대자본 총수를 통해 가지고 미 제국주의를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 제국주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나 남을 통제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죠. 북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 정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핵전이라는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리고 나면 이제 통일 외교 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6월까지 좀 진행돼야 될 게 안 되고 7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마지노선은 7월 중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27일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7월 중순까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일이나 북남은 8월이나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어요. 그런데 7.27 전까지는 정전협정 60돌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돼야 돼요. 그게 7월 중순입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북은 제한핵전을 비롯한 다양한 그 군사적 공세 압박 카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상당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하루빨리 열리길 바라는데요. 이런 그 제한핵전이 그 북미 간의 추동력 모멘텀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북미 간의 또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도 7.27 전에 유일한 그 힘이라는 거예요. 제한핵전. 제한핵전이 아닌 어떤 힘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평화체제 약속의 이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평화체제를 합의하고 그 약속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8월 달에 을지포커스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된다든지 이 역사적으로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8월 달에 바로 그 미국과 남코리아의 그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그 정전협정을 무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무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동하는 데서도 바로 이제 제한핵전 카드가 힘 있는 추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군과 미국인들을 그린존에 몰아넣거나 튀게 만드는 거죠. 이 정도 하려면 통일대전 이안으로는 약하고요. 제한핵전 1.5안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제한핵전이 항쟁의 추동력, 모멘텀인 이유는 또 역시 세 가지로 짚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제한핵전으로 하와이와 괌도가 날아가고 평화체제를 합의하면서 그것이 이행되는 걸 눈으로 민중들이 확인해야 비로소 항쟁에 떨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인데요. 일제 36년간 징병 징용으로 850만이 끌려가고 성노예로 20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제가 패망하자마자 다시 미제가 들어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미군정 시기에 제주도에서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좀 지나서 코리아전이 발발해가지고 500만이 죽고 이런 충격들을 받았으니 왜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4.19 혁명을 일으켰는데 역시 1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 파쇼 통치가 이후 30년간이나 지속됐어요. 1980년 민주화의 봄도 전두환 5.17 군사 쿠데타로 철저히 진압되고 광주학살의 비극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민중들이 절대로 굴복은 안 하되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봉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핵전이 되면 다르다는 거죠. 하와이 괌이 날아가고 미군이 그린존에 숨고 튀려고 하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서해 오도를 점령하는 정도 가지고는 모든 것을 걸고 항쟁에 떨쳐나서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인데요. 역시 제한핵전이 터지게 되면 유대자본, 가령 달러 캐리, 남코리아에 들어온 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60조인데요. 최근에 맨 버냉키가 그 연말에 그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니까 남코리아에서 1조 2천억이 빠져나갔어요. 그 여파로 20조가 주저앉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60조가 빠져나가게 되면 곱하기 20해서 1200조가 주저앉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남코리아 주식시장은 괴멸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떨쳐나서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그 남코리아 그 박 정권이 정통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보원,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비롯한 선거 개입이 정말 국기를 흔들고 있고요. NLL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록까지 공개하면서 지금 말 그대로 국회가 난투장이고 완전히 국제적으로 그 비웃음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무능이죠. 실제로 한 게 없어요. 취임식 이후 이제 미국이나 중국을 갔다 오는 외교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외국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이 있고 실제로 그 국익을 위한 정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때에 대한 그런 그 원칙과 노선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힘에 기대서 결국 통일되면 우리의 핵인데 그리고 지금 코리아 반도의 전쟁을 막고 있는 힘의 원천인데 그 북의 핵을 없애달라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북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났죠. 그래서 뭐 조평통 대변인 대답으로 그 강력하게 규탄하는 글이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사실상 폐쇄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제 기계 전자설비 국내외 이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한핵전이라는 그 천지를 진동시키는 사건이 터지게 될 경우에 그 방금 얘기했듯이 북미 간의 추동력과 북남 또는 남북 간의 추동력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남측에서의 그 항쟁 추동력 정리하면 제한핵전은 북미 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게 하는 추동력이면서 남의 항쟁을 추동하는 모멘텀이라는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남코리아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눈으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글이 아니고 또는 이러저러한 훈련이나 연습이 아니고 또 통일대전으로도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그 제한핵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때만이 그런 대사변이 벌어질 때만이 민중들이 이제는 되는구나 하고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집트 1,400만 총인구의 6분의 1이 봉기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정권을 퇴진시켰죠. 제한핵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남에서는 이것을 능가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월드워 Z나 그 아르고나 백악관 최후의 날이나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비는 그 하와이 괌이 이제 1단계고 그린존에 들어가는 게 이제 2단계고 이제 확대 제한 핵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서부 주민 이게 3단계고 만약에 전면 핵전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동부가 이제 4단계. 그 정도 되면 유럽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한 핵전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게 북일 정상회담, 북남 또는 남북 최고급 회담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군사적 대결 국면이 통일 외교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진정으로 지금은 겉으로는 전환된 것 같지만 실질로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원래 아무리 늦어도 6월 말에는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7월 초에는 북남 또는 남북 최고급 회담이 7월 4일 즈음에서 이루어져야 될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7월 중순에 자연스럽게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때로는 3, 4자 종전 평화선언으로 이렇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큰 흐름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분석에 의하면 이것은 북의 그 제한핵전 그 추동력의 기초에서 비공개 경로상으로는 북이 다 유보시키고 있는 제안을 먼저 하면서 명분을 틀어주면서도 실제로 중동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극동과 중동에 다 같이 한 방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제한핵전 카드를 갖고 있는 북으로서는 섣불리 북미, 북일, 북남 또는 남북 그 회담을 진행시키기보다는 그 전에 지금 전쟁이냐 회담이냐라는 최후 통첩을 유대자본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아슬아슬하고 긴박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이게 팟빵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어떤 청취자가 질문한 건데 북미가 평화체제에 만약에 사인하면 남코리아는 어떻게 되나요? 주한미군이 나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면 이안이 아니더라도 남코리아 시민들에 의해 정권의 위기가 닥칠지 이런 질문이 팟빵에 올라왔어요. 그 대체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체제의 핵심은 미군 철수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군사연습이라든지 무기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단되는 건데 이 과정은 남코리아 민중들에게 큰 고무와 격려가 됩니다. 사실 그 코리아 분단의 근본 원인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화근이거든요. 미군은 외국군은 그리고 이 미군 외국군은 지난 30년간 군사 파쇼 통치의 버팀목이에요. 배후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가장 든든한 그 배경이죠. 그래서 1980년 5.18 그 광주 민주항쟁 때도 미군이 항공모함을 보내서 이 전두환 특전사의 그 학살을 뒤에서 받쳐준 거거든요.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외국 독점 자본과 국내 매판 자본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들이에요. 따라서 남코리아의 미군이 철거된다는 것은 수구 세력에는 청천벽력이고요. 외국 자본, 매판 자본들도 두려워하는 일이죠. 수구 세력이나 그 외국 또는 매판 자본들은 남코리아군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남코리아의 수구 세력들은 이중 국적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외국 부동산을 사면서 해외로 도피하고 외국 또는 매판 자본들도 역시 해외 투자로 그 돈을 빼돌리면서 실제로 남코리아 경제가 공동화됩니다. 이것은 정권에게 가장 큰 위기죠. 그리고 역사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민중들도 미군이 철거되면 이제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각성하고 더 뭉치고 힘있게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제한핵전과 함께 단숨에 벌어지는 변화에 비해서는 점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가 가지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제한핵전은 하와이 괌의 미군을 날려보내고 남과 일본에 있는 미군을 그린존에 몰아넣어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인질로 만들어 놓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철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미국에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충격파가 크죠. 그런데 이제 평화 체제를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 충격파는 좀 약하죠.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에요. 평화 체제라는 것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수를 그래도 쓸 수 있는 거고,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북이 마지막 그 추동력 모멘텀으로 제한핵전 카드를 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격 미사일 발사 연습이라는 게 그게 공공연한 그 압박인 거거든요. 네. 북이 미국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제한핵전 원하느냐? 아니면 평화체제 사인해라. 그러면 이제 그 죽을래,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갈래 정도로 해야죠.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유일하면서도 그 최선의 그 방안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거대한 그 사변이 벌어지는 거죠. 제한핵전이라는 네. 인류의 미중유의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 평화체제 미군 철수 이후에는 통일대전이 없이도 네. 항쟁으로 남코리아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바람이에요, 사실은. 사인하구나. 그런 안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제한핵전과 제한핵전에 이은 통일대전, 이것이 유력하고요. 두 번째는 평화체제에 합의하게 될 경우에는 이 남측 자체의 항쟁과 통일대전,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제 병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체제 사인 이후 남코리아의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네. 역시 미군이라든지 수구 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변수를 반영하면서 북이 통일대전을 벌일지 아닐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물론 그 평화체제가 수립됐다고 해서 제한핵전 카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화체제 이행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테면 8월 달에 을지포커스 합동군사연습이라든지 내년 3월 달에 키리조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다시 재개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 평화체제의 약속도 휴지장이 되고 그에 맞게 제한핵전 1.5안이 부상하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네, 결국에 역량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북이 제한핵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가 그 실행 여부와 그로 인한 군사, 외교, 정치, 경제력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한핵전의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북이 그 김정은 일베소 최고사령관이 육평 혁명 사적지를 방문해서 1950년 10월 그 어려운 시절에도 김일성 주석과 그 북의 군대 인민들은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간접 메시지로 북의 승리를 믿어라라고 군대와 인민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5월 22일 최용의 특사의 방중 이후 이제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화하겠다라고 물꼬를 튼 뒤에 6월 6일 북남 또는 남북 당국 회담에 대한 남측의 제안을 수락하는 그런 이 담화, 그리고 6월 16일 날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는 그 담화에 화답한 게 없어요. 북남 또는 남북 간에는 경론쟁으로 회담이 중단됐고 이 북미 간에는 조건부 수락 또는 사실상 거부 의사죠. 이것은 6월 말 그 브루나이에서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도 재현됐어요. 김계관 그 북의 제1부상이 중국에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네. 또 김성남 그 부부장이 또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움직임들은 있습니다만은 또 캐리가 중동에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브루나이에 오더라도 이제 2명의 보좌관을 남긴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네. 그러나 실제로 지금 6월 말에 북일 정상회담
또 7월 초에 북남 또는 남북 최고급 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뭔가 그 흐름이 잡히는 건데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북일 정상회담이나 북남 또는 남북 최고급 회담은 급하지 않아요. 그보다 급한 것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에요. 7월 27일이 정전협정 60돌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든지 네. 다시 말하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사달이 나는 겁니다. 제한핵전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최소 한도의 북의 요구사항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에요. 캐리가 방북하든지 네. 그에 준하는 어떤 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꽝 터지는 거죠. 그만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준 거죠. 3월 20일 자행고사 미사일 그 발사 연습도 그렇지만은 5월 18일에서 20일, 6월 26일 각각 6발, 4발의 그 요격 미사일 발사 연습이 바로 가장 강력한 네. 그 북의 실력을 군사적인 그 행동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걸 이제 북에서는 시위 행동이라고 하죠. 네. 네, 여기서 그 이제 실력이라는 부분,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북은 그 이론적으로 주도 역량, 보조 역량 이런 그 구분을 합니다. 북의 혁명 무력을 주도 역량으로, 네. 북남 해외 민족 통일 전선을 보조 역량으로 삼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극동의 그 북의 혁명 무력을 주도 역량으로, 중동의 이란의 혁명 무력을 보조 역량. 이게 이제 국제적인 반제 군사 전선인데. 네. 이러한 반미 반제의 두 개의 통일 전선의 주도 역량이 북의 혁명 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의 혁명 무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북의 군대의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인 준비도 있고, 그다음에 무장력의 수준도 있는 건데 무장력의 수준은 1, 2, 3, 4단계의 핵무기와 함께 슈퍼 EMP 핵탄을 탑재한 위성을 극기에도 지상 500km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우주 발사체와 네. 그리고 각종 ICBM, SLBM, 포브스 이런 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로켓들, 예. 특히 IRBM이라고 하는 이 제한핵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켓들, 네.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체계, 그리고 슈퍼 EMP를 이용한 어떤 방어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북이 그 자신감을 가지고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이어지는 제5차 그리고 결정적인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에 마지막 카드로 제한핵전을 등장시킨 거거든요. 네. 그 준비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용트림바위 및 섬근을을 청소한 거고 그해 11월 8일 LA 앞바다에서 SLBM을 쏜 거거든요. 그런 준비 과정. 이런 준비 과정은 그 지난 20년이고 또 지난 60년이에요. 그걸 총 결산하자는 게 2013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의 그 보조 역량 당 단체 전선이 힘이 약해요. 네. 그리고 역사의 트라우마가 깊고요. 과거 그 코리아전에 남로당이 건재하고 남의 민중들과 굳게 연대해 있고 군대에 이러이러한 조직이 있다라고 북에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북 또한 남의 그 변형 역량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통일대전, 뭐 서해오도, 특수군 20만, 뭐 전면전 이런 그 3단계도 있지만 남측 민중들의 봉기를 북도 못 믿는 거예요. 쉽게 결행하기에는 북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제한핵전 카드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측 자체에서 항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근데 그 전망이 강감한 거죠. 그건 그만한 역사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내가 누차 설명했는데, 북 또한 그러면 북이 그 힘을 가세해가지고 남이 합세하는, 이를테면 5월 18일 날 북이 미사일을 쏘고 남측의 광주에서 무장 봉기와 같은 것들, 다시 5월 18일이 뭡니까? 그 광주의 무장 봉기 아닙니까? 그때 북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뭐냐면 북의 그 군사력과 남의 그 무장 봉기하는 이런 민중들의 힘이 결합이 되면 능히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건데 남측에서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도 그런 결행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대전
이안에 대한 추동력, 모멘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4월부터 6월까지 북은 군사적인 공세를 거의 취하지 않았어요. 5.18에서 20, 6월 26일 날 각각 6발, 4발 미사일 발사한 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위성 발사도 아니고 핵시험도 아닌 이런 잘 모르는 미사일 발사 가지고 그걸 추동력으로 보는 그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현 정세가 북의 의도대로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통일 외교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북미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서 북일 정상회담, 북남 또는 남북 최고급 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평화체제가 마련되고 통일 외교 국면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회의하는 거죠. 제한핵전이라는 추동력을 빼버리게 되면 지금 코리아 반도 정세는 전혀 북의 의도대로 다시 얘기하면 통일과 외교의 회담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북이 서해 오도를 점령하면서 내려오는 건가? 네. 또는 이 포브스 위성탄두를 터뜨리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고 풀리지 않는 이 정세 전망에 대해서 정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답이 바로 제한핵전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덧붙이면 남의 그 NLL 북방한계선 논쟁이라든지 북남 또는 남북 최고위급 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한 거라든지 이것은 북의 서해 5도 점령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다. 통일대전 이안의 명분을 축적해 준 거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전에 5월 22일 그 최영애 특사의 방중 이후 6월 6일 또 6월 16일 북남 또는 남북 당국회담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이 이 제한핵전의 명분을 축적한 것이다. 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회담을 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반응이 없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풍전야다. 북의 힘, 실력, 역량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올해 신년사나 그 정치국 결정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1호 전투근무 태세라든지 병진 노선이라든지 보세요. 그 극궤도 500km의 위성을 올려놓는 나라는 북밖에 없고요. 네. 1차, 2차, 3차 핵시험을 슈퍼 EMP라고 미국의 최고 슈퍼 EMP 박사가 증언하고요. 네. 거기에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까지 함께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으로 기고한 거 아닙니까? 5월 21일입니다. 네. 예. 그 전까지는 우리 빼고는 거의 슈퍼 EMP 포브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월 25일 예식 때 등장한 플라즈마 스텔스기라든지 북이 러시아의 S-400을 능가하는 요격 미사일 체계를 갖고 있다든지 그것 또한 2010년 10월 10일 열병식 때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용트림 바위 및 섬근을 청소한 거나 네. 11월 8일 LA 앞바다에서 SLBM을 쏜 것 다 북이 이러한 제한핵전 1.5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에요. 이게 워낙 거대한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쉽게 믿기 어렵지만은 이 외에는 어떤 추동력도 없어요. 전매력전 이란이나 통일대전 이안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희생이 너무 크고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고 최선의 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제한핵전 1.1이다. 그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결국 지금 남은 것은 북의 실력이 아니고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의 결심, 결단이에요. 그러나 지난 2월에 당중앙군사위 학대회의에서 네. 그 발언한 내용 우리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신년사나 정치국 결정서라든지 1호 전투근무 태세라든지 노동신문의 기조라든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건데 이미 결심은 내려졌다. 사실 그 북같이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에서
군대와 인민들을 이렇게 추동할 때는 그 결심이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3월 29일 최고사령관의 최종 수표. 네. 예, 그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결심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그 1호 전투근무 태세는 해제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5월 18일에서 20일, 6월 26일에 그 요격 미사일 발사 연습이야말로 아주 강력한 위성 발사나 핵시험보다 더 위력한 추동력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유대자본 총수나 제국주의 핵심들에게는 그보다 큰 공포가 없다는 거. 제한핵전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7.27까지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8월이 되면 을지포커스 미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작년에 북최고사령부의 조국통일대전 작전계획을 최종 비준한 일도 말씀하셨듯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진보, 평화, 통일 세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이 과제도 함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 긴박하고 위험한 3주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7월 10일에서 20일 중순까지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가령 캐리가 방북하든지 그에 준하는 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최저선인데 중순까지가 데드라인인데 뭐 북일 정상회담, 북남 또는 남북 최고급 회담은 8월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관건은 이제 중동 특히 이스라엘 등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북미 간의 평화 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8월 그 을지포커스 합동 군사 연습이 중단되면서 그 실제 평화 체제 합의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북은 제한핵전 1.5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결행하는 거죠. 이미 그 결단은 내려진 것이고 상대에게 이제 공을 넘겨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반응에 따라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는지 평화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 이걸 지켜본 뒤에 그 결심과 결단에 기초해서 결행을 할 것인지 이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7월 27일 전후에 정말 긴박하고 위험한 그런 정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위성 발사나 핵시험이 아니면 이런 미사일 발사 연습 그것도 너무 왜곡되고 축소돼서 보도되고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월과 관련해서 좀 얘기하면 작년 8월 17일 날 장제도 무도를 그 현지 지도하는 그 김정은 제1부서 최고사령관이 조국통일 대전 명령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작전 계획에 사인했다는 것을 8월 25일 날 확인했어요. 8월 25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 영도로 시작한 1960년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며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재미난 것은 그 8월 17일이 작년 그 4월 7일 이후 미국에서 737 비행기가 직접 북으로 들어가면서 그 두 번째 그 비밀 회담이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바로 그날에 조국통일 대전 명령을 내렸다는 거. 서해 오도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때마침 북이 이 반미 월간으로 규정한 6월 25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 한번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그 박근혜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언행이 이런 그 제한핵전이나 통일대전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커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코리아의 진보평화 통일 세력은 반미 반전 평화운동을 더욱 세게 벌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평화 세력은 그 시소의 중간에 있는 만큼 진보로 갈지 보수로 갈지를 선택해야 하고요. 남베트남이 좋은 경험인데요. 평화 세력이 이 마지막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 결정적인 그 기여를 했어요. 진보로 그다음에 반전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남베트남을 능가하는 총포성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이고 그게 60년입니다. 이제는 끝장내야 할 때고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편안히 살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북미 간의 평화체제 수립이야말로 북남 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게 이제 14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은 최근 14선언을 평화번영의 이정표라는 말과 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때에 대한
그런 그 기본 방도가 나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6월 25일 날 발표됐어요.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아파치 헬기 이번에 36대 1조 8천억 들어갔어요. 박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선물로. 그것이 이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 34개 28년간의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적자가 없는데 공공의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적자예요. 그렇게 해서 진주의료원 폐쇄되는 바람에 환자 24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인데 차세기 전투기는 드러난 것만 8조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13조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4대강에 이미 그 이명박 각하께서 30조를 퍼붓지 않았어요? 그 커미션만 수조 원이다. 그중 대부분이 각하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게 바로 국가로 수익 모델로 삼은 재벌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각하의 그 본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뭐 상식처럼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평화가 곧 복지입니다. 통일이 곧 번영이고요. 무조건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외세 개입을 차단하고 민족 공조를 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고 살 길입니다. 박 정권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나다란 실 같은 희망인데 무조건 동족과 손을 잡고 외세와 단절해서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진보 평화 통일 세력은 박 정권에게 그러한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고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잘 들었고요.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좀 깜깜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했는데 이제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닥터 시베를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우리 새로운 멤버와 함께 우리 런던어부터 좀 어떠셨는지 살짝 좀 소감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처음 출연했는데 녹음실이 참 인상적이고요. 여기 세계 지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하와이 감도의 화살표 같이. 앞으로 불러주시면 자주 출연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에피소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 세계 지도가 어딨어 지금. 지금 이 런던어 캐릭터 정말 그 인상적인데 누가 섭외했어? 정말 예측 불허. 근데 3월 29일 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3월 29일 그 최고사령부실을 공개했는데 그 김정은 제1부에서 최고사령관이 사인하는 장면 사진이 있어요. 네, 그 뒤쪽에 있었나요? 네, 근데 그 사인하는 장면 그 뒤쪽에는 하나는 하와이, 하나는 괌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인의 내용이 제한핵전 사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진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해서 내보내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인터넷 통해서 다시 한번 봐요. 참 놀라워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그 이제 틀림없습니다. 이 제한핵전입니다. 이거 오랫동안 준비했고요. 김정은 제1부에서 최고사령관의 결심이고 결단이고 단숨에 모든 걸 역전시켜서 1월 1일 신년사에 나온 대로 천하제일 강국으로 부상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의 세계 패권을 거꾸로 들이면 이제 조공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이제 퍼주기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시작이 되는 거죠. 유대자본이 북이 그 열어놓은 그 이 나진 쪽이나 황금평이나 이런 곳에 엄청나게 투자하게 되고 남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북이 그 이제 경제 강국만 남았는데 그거 단숨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영토를 할양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 배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배상을 받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이미 그 감을 잡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하면 아마 소설 쓰네 그럴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한핵전이 터진 다음은 이미 세계가 전대미문에 미중유의 그 지각 변동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정세 분석이라는 것은 이미 사건 나기 전에 그것을 경고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라든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북미 고위급 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난다. 그러니까 북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명쾌한 해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출연해주신 우리 런던어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 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코리아 포커스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린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제 정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들으시다가 예, 좋습니다.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다가 네, 답변을 꼭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